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또 금에 접목이 되면서 스위스로부터 수입하는 골드바 1kg에 대해서 관세 39% 이걸 또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금시장이 놀란 거예요. 달러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탈달러 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금 가격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막 몇백억 몇천억이나 되는 투자 기관들은 평생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이런 금을 사게 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의 메리트가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금 얘기하러 나온 양베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이 또 금에 접목이 되면서 금 가격이 한번 튀어 올랐었습니다. 스위스로부터 수입하는 금 골드바 1kg에 대해서 관세 39%. 와, 말도 안 된다, 그죠? 이걸 또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금시장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관세 오기 전에 미리 사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중에 그 관세가 발생했을 때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코맥스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쭉 올라갔고, 그거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뭐 금을 떠나서 어떤 원자재가 됐던 그 상품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그만큼 유통비용이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사실 이 관세 문제는 제가 볼 땐 금방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완화적인 스탠스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금에 관세를 매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되게 큽니다. 금에 꼭 직접적인 관세를 매기지 않더라도 이런 관세 이슈가 되게 불거질 때마다 이런 것은 또 금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세가 금이 아닌 다른 또 원자재에 매겨지게 됐어요. 원자재가 아니라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든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첫 번째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만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이런 경제 상황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적대국한테만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문제지만 뭐 동맹국이고 아니고 떠나서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세를 때리니 그동안 미국만을 바라보고 미국과의 그런 동맹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미국과 좀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바로 탈달러 현상이거든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달러라는 자산에 대한 신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20년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관세 문제, 그것도 뭐 동맹국이고 아니고 떠나서 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계속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건 탈달러 현상을 더욱더 가속시키는 현상이다. 달러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의 정반대에 있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앞으로도 뭐 일종의 해프닝처럼 또 여러 번 불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완화되고 이게 반복되겠지만 이런 반복되는 행위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여기에 더불어 탈달러 현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금 가격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값 상승 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 한 10년 정도가 유지가 돼요.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 사이클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번 상승 사이클은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상승 사이클을 알리는 시그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실질금리, 두 번째로 생산량. 이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 지표들이 전부 다 2019년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그널을 알려줬습니다.
줬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됐죠. 전체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절반을 이제 조금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사이클이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률이 가파라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을 지난 지금이 금에 있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 확실히 지금이 이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이 패권을 잡았던 시기나 혹은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시기들을 보면 패권 국가가 아주 혼자서 거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패권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권 파워가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과 정반대에 있는 국가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국가가 주도하는 협의체가 바로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의 국가가 협의해서 만든 그런 협의체인데,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이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2024년에 한 8개국 정도가 이 정회원으로 또 들어왔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2025년에는 파트너 국가들도 한 10개 넘게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을 넣은 국가도 20개가 넘고요. 그래서 이 브릭스라는 국가의 확장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되고 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브릭스라는 협의체는 늘 존재했고 늘 뭔가 미국과의 대척점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확장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는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 지구의 면적의 3분의 1이나 돼요. 그렇다면 이 협의체가 과연 미국과 이제 대척점에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무시할 정도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이 그리고 하는 행동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자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시켰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이 금시장을 독점하는 게 런던과 뉴욕 이 두 가지, 이 서방국가 2개, 영국과 미국이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시장을 뺏어오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독점하던 그거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야만 탈달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2002년에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했고 같은 해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 금거래소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인도에서 인도 금거래소를 출범했고요. 2024년에는 중국과 사우디가 이제 위안화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교역할 때 95%가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달러 패권이라는 그 큰 성, 정말 단단한 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작은 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에 계속해서 이러한 돌덩이가 던져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틈은 균열을 이루고 언젠간 그 균열이 너무나도 커졌을 때 그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균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지금 금 사이클이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에 가까워졌다는 걸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금 가격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기본적으로 금 가격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딱 데이터만 두고 봤을 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금 가격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물가가 실질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금을 이제 물가에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과 함께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낮아질수록 실질금리도 같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현금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메리트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실질금리가 가끔은 마이너스로 가기도 합니다.
마이너스요. 내가 현금뿐만 아니라 예적금을 넣어놔도 미국 국채를 사놔도 1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보유한 사람이나 혹은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내년 되면은 어차피 가치 떨어지는데 차라리 현금 가치 이렇게 떨어질 바에 뭔가 실물 자산 뭐라도 사놓자, 뭐 석유라도 미리 사놓든 부동산이라도 사놓든 뭐라도 사놓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사재기를 해요. 뭐 미리 먹을 쌀이나 그런 필수 소비재들을 미리 사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 기관이나 막 몇백억 몇천억이나 되는 그런 투자 기관들은 그럼 뭐 미리 먹을 쌀을 천억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평생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이런 금을 사게 되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금의 메리트가 높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아지는 게 금에 있어서는 꽤나 의미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금 외에 어떤 투자 자산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거는 근데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말아주세요. 요즘에 제가 백금에 좀 꽂혔어요. 사실 백금은 여러분들도 투자 목적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6년 동안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가끔 물어보거든요.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백금은 어떻게 보시냐. 근데 제가 6년 동안 별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백금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는가 생각을 해보면 디젤 자동차의 그 촉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젤 자동차?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면 디젤 자동차도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뭐 백금이 뭐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백금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되게 안 좋았어요, 백금 가격이. 우리가 흔히 어떤 뭐 백화점이나 게임 뭐 이런 데서 등급표 같은 게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 위에 백금이 있는데 정말 웃긴 건 백금 가격이 금 가격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백금이 안 좋을 거라는 모든 전망들이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원래는 백금 가격이 금 가격보다 높아야 정상이긴 하거든요. 총량도 백금이 금보다 훨씬 적어요. 되게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백금이 항상 금 가격보다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반토막, 그러니까 금 가격 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정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백금을 정말 최악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역사적으로 볼 때 백금이 금보다 저렴했던 시기는 거의 없다라는 점, 두 번째, 희소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백금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파리기후 협약 그냥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예전에는 친환경, 뭐 태양광,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게, 요즘에는 전기차?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 좀 쓰는 게 어때?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화력 발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지금은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계속 때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친환경으로부터 다시 조금 멀어지는 스탠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디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친환경이 정말 뭐 옛날에 ESG만 붙으면 다 상한가 갔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생각했던 전망보다 지금 여전히 그 전망이 유효한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백금 가격이 저는 이 정도까지 저평가받고 있는 건 정말로 그 정도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실제 가치보다 더 가격이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실제로 백금 가격이 요즘에 정말 무섭게 올랐어요. 막 금 가격 10% 이렇게 오를 때 막 백금 가격은 40%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백금이라는 자산이 저는 되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관심을 가질 만큼 저평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대로 어느 순간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금 가격도 이제 최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오를 때도 별로 안 오르겠지, 반대로 뭐 그냥 대충 갖고 있어도 뭐 얼마 안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금이 또 떨어질 땐 정말 무섭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내내 금 가격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가 간 적도 있거든요. 이처럼 금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무섭게 오르는 특성이 있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고 무섭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이라는 자산을 바라볼 때 금의 사이클에 되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지금이 금의 사이클이 맞냐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맞다라면 그걸 투자했을 때 언제쯤 매도할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냐, 요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물론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뭐 평생 내 전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해야 될 만큼 그런 측면에서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금융의 측면에서 안전자산이라지 나의 자산의 측면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금은 언제 그런 이제 뭐 폭락이 올 수 있는가?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고점을 찍어야 폭락이 올 수 있겠죠. 고점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자면 금의 공급을 좀 보면 돼요. 금이 가격이 올라가면 금을 채굴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을 채굴하는데 비용이 뭐 1g당 10만 원이 든다고 칠게요. 근데 금 가격이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 1g 채굴하면 만 원이 남으니까 어떤 기업은 괜찮다 생각해서 캘 거고, 어떤 기업은 야, 그거 캘 바에는 그냥 딴 거 하는 게 낫겠는데 생각해서 안 캐겠죠. 근데 금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가격이 2배 오른다고 해서 채굴 비용이 2배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굴 비용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제 기업들이 너도 나도 금을 캐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채산성이 되게 안 좋은 이만한 넓은 땅덩어리에서 금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캐봐야 본전도 못 찾는 수준이라서 안 캤던 게 금 가격이 올라가면 꽤 채산성이 괜찮은 금광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처럼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에 대한 채굴량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금을 실제로 채굴하려고 기업들이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해도 실제 금이 나오는 데까지는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게 바로 이런 그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생산량이 이렇게 새로운 금광에 대한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금광이 계속 발견되면서 그 새로운 금광에서 나오는 금의 수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 가격이 보통 떨어집니다. 보통 그렇게 금 생산량이 한 2년 연속이나 3년 연속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금의 생산량이 한 2년 정도 늘은 시점에서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매도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적절히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거 지금 또 금 고점인 거 아니야? 요즘에 뭐 심상치 않던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이 한번 고점 부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고점 부근에서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막 그 금을 당장 팔지 않으면 나 큰 손해 볼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금에 대해 공부하시면서, 사실 지금은 금을 매도하는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는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금의 매도를 준비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급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이 많이 올라야 돼요. 왜냐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고점 찍고 막 반토막 났다,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을 때 또 정말 많이 떨어져요. 1970년대를 예를 들어 볼게요. 1970년대는 금 가격이 거의 2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와, 10년 만에 26배라니. 우리가 그때 금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원래 금이 적정 가격을 다시 돌아가다 보면 그 적정 가격에 도달을 해도 이 올라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금이 더 귀한 자산이 될 거야. 막 이런 이제 새로운 논리들이 나타나면서 버블이 끼기 시작해요. 이게 금이 아니더라도 모든 자산들이 다 그렇긴 한데 금이 유독 이 사이클이 워낙 길고 또 오를 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버블이 끼기 되게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970년대에는 버블이 상상 이상으로 끼었습니다. 이때는 뭐 다양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상황도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 닉슨 쇼크라고 하는 그 화폐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끼기 더 좋았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6배가 오르다 보니까 그 버블이 꺼지면서 당연히 낙폭도 되게 컸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를 보면서 이게 진짜 금이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폭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도 금이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거의 10년 동안 금가격이 7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아까 26배랑 비교하면 너무 귀엽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거진 떨어지질 않았어요. 2011년에 고점을 찍고 한 2013년 정도까지 고점 부근에 있다가 한 2015년까지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큰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클 우리 요즘에 막 금 최고가다 막 엄청 비싸다, 나 이거 옛날에는 돌반지 한 돈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갑이 덜도 안 열린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른 게 한 2배, 2.5배? 에서 3배? 그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의 폭락에 대한 시그널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금의 급등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값이 뭐 저점 대비 한 10배는 올라야, 그러니까 적어도 금 가격이 한 돈당 300만 원은 가야 이제 조금 금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값이 실제로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미 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이 줄여야죠. 그렇다고 해서 금을 다 파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금의 비중을 확 줄여놓는 게 제일 좋은데 이 금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이 진짜 길어요. 상승할 때도 10년 내내 오르고 또 하락할 때는 막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이 오면 또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산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의 상승률 같은 거 최소 10배 이 정도, 이제 저점 대비 한 10배, 원화로 따지면 한 동당 300만 원 뭐 요 정도 가격대에 온다면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때 비중을 정말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뭐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10% 수준으로 줄이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저는 금 사이클이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5년이 정말 충격적이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만 두고 보자면 금이라는 자산의 중요성을 사람들의 인식이 아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처음 금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인식이었냐면 제가 그때 이제 금은방에 금을 사러 갔어요. 이제 금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막 금은방에 달려와가지고 사장님 저 금 사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1,000만 원은 이렇게 열심히 모은 걸 가져가서 금을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금은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금이 상당히 이제 좀 오랫동안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실제로 금을 돈으로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 누군가한테 가서 이 금 가지고 이거 진짜 돈이야 라고 하면은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5,000년 동안 금은 돈이었고 사실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최종 지불수단으로서 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높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이 정도로 금의 중요성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그게 막 대체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안전자산이니까 지금 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인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인식이 한 10년 안 걸려서 금이 진짜 돈이다,
금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종이 화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떨어지고 진짜 가치가 있는 건 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점이 5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커지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 금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금은 진짜 우리가 화폐로서 그리고 돈으로서 어마어마한 가치, 정말 중요한 이치의 가치로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